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나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목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해설 강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나왔는데 좀 살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행정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리고 문제가 썩 엄청 출제가 잘 됐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고, 기출 문제 비중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기출이 한 17문항, 그다음에 신경향 문제가 한 3문항, 그리고 또 A급, B급에서 많이 나왔어요. A급, B급에서 90%, 18문제, C, D급에서 한 문제씩 1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출제를 보이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 지금 시험 보고 오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95점, 최소 95점. 그리고 이제 한 문제가 약간 생소했는데, 그 지방자치 변천사 조금 생소했는데, 그거는 뭐 틀렸다면 그 문제 하나 정도 틀렸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출제자가 좀 사려 깊지 못해서 논란거리가 좀 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 버리면 조금 더 손해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책 네트워크인데, 이 문제는 답이 2번이죠. 2번.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하면 이슈 네트워크가 개방성이 훨씬 높죠. 정책 공동체가 더 낮죠. 철삼각이 제일 낮고. 2번 이게 틀렸어요. 2번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 참여하니까 공식, 비공식, 관료, 이익집단, 전부 전문가들 참여하니까 맞고. 다시 한번 해클로. 철의 삼각, 하위 정부를 비판하면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이슈 네트워크를 주장을 했죠. 맞고. 4번 철의 삼각, 하위 정부가 철의 삼각인데 세 가지 축. 선출직 의원으로도 나올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로 나올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관료, 이익집단, 세 축으로. 이것도 맞고. 이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세 개 비교한 거. 자, 2번. 이번 출제 이유는 아마 책임운영기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등하셨거나. 그래서 좀 두 군데 오류가 생겼는데, 둘 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오류가 생겼고, 그리고 그게 또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 전에는 맞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바뀌었어요. 바뀐 걸 모르시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좀 최근 행정학이 좀 오류가 없었는데 오늘 조금 오점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도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책임운영기관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기관. 그건 문제가 없죠. 2번 이거 문제가 있죠. 총조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차례 수업 때 많이 얘기해서 요거요. 기관별 총조원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계급별 종류별 조원은 부령이나 총이령. 그 다음에 직급별 조원은 자율에 맡긴다. 기본운영규정. 요거 우리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보면 그 법률에도 총조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서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종류별 계급별 조원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조원, 그거만 이제 부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지분은 막 틀리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아래쪽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지지만 시험 실시권은 그 책임운영기관장이 갖는다고 했죠. 자, 4번.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소속 중앙정기관장이 정한다. 옛날엔 맞았죠. 옛날에는 책임운영기관이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소속기관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특허청 같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그래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지금 딱 하나, 특허청. 그 놈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관장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 2년의 정무직이잖아요. 임기 2년의 정무직. 소속책임운영기관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하게 맞으려면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처럼. 소속책임운영기관. 그냥 기관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4번도 틀린 걸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당연히 2번을 정답으로 했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또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열심히 하시면 4번도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복수 정답.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는 2번으로 출제를 한 게 분명하고요. 자, 3번 문제. 주민 참여.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험을 보면서 정말 아주 절실히 이번 그 문제를 처음 딱 보고 느끼는 게, 정말 제가 늘 기출문제나 압축이나 마지막 때 얘기했던 그 조금 있잖아요. 언저리.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 남들이 하는 이 기본적인 이 부분에다가 약간 그 언저리. 조금 더 하는 거, 조금. 요게 정말 조금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거가 지금 한 5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등한시했거나 실수를 했으면 그냥 대문제 틀리는 거고. 그런 문제를 다 이제 오늘 지금 문자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다 95점 맞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은 실수하지 않고 이 조금을 다 맞춘 거죠. 맞춘 게 아니라 맞힌 거죠. 그 조금이 여기 작용했던, 그 조금이 뭐냐면, 최근에 주민청구 제도에 에서 제외되는 사항들 꼭 알아놔라. 주민감사 청구, 주민조례 개폐 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 꼭 알아놔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는 3개, 조례 개폐 청구는 4개다. 그리고 최근에 동형 문풀 압축 기출 때부터 늘 얘기했던 거예요. 수사 재판 관여하는 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감사를 이미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건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조례 개폐 청구에서 제외되는 게 법령 위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가징수 감면,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이런 거는 조례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요건 조금 챙겨야 된다. 옛날에는 자주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정답이 걸렸습니다. 그걸 챙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건 맞는 거죠.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번 19세 이상 주민감사 청구죠.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주민감사 청구. 3번 소환, 주민 소환권. 그러니까 주민자치법상 주민들의 권리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주민 소환권도 갖고 있죠. 근데 비례대표는 제외되죠. 비례대표는 제외된. 요거 틀렸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조례 개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있다라고. 이것도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썼더라면 이런 문제는 틀릴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은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저걸 틀렸으면 실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조금을 안 챙기는 거예요. 그 조금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를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6월달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챙기셔야 돼요. 특히 지방직이니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나카무라 스몰로드. 요건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조금이 작용을 했어요. 그 조금. 신경 안 쓴 사람은 틀리고. 안 쓴 사람은 답을 2번으로 했을게요, 2번으로. 근데 답이 4번이에요. 자, 여기서 집행자가 자신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결정자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 수단까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하는. 그러니까 이 이제 협상 때문에, 이 협상이라는 말 때문에 이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한 수 아래에 있는 내공이 부족한 수험생이에요. 요거는 설사 뭐 중요한 키 지문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협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고지 협체관 중에, 여러분들, 나카무라 소모도가 얘기하는 고지 협체관이라는 이 5가지 모형 중에 협상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와요. 자, 여기서 나오는 협상은, 여기 협상 실패잖아. 이거는 정책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수단, 이 행정적인 수단을 얻기 위해서 집행기관끼리 협상하는데 그게 실패하면 정책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협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결정자와 집행자가 의견 합치가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협상이 나와요. 집행자가 자기가 직접 설정한 목표를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을 하고 그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해요. 인력 좀 달라, 예산 좀 더 많이 달라,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협상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를 협상의 대상이 뭐냐가 다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심화 때, 기출 때 얘기를 다 했던 사람. 여기도 그 조금에 해당하는 건데, 그 조금, 그걸 이제 챙기신 분은 당연히 맞았고, 그렇지 않으면 2번으로 가요. 오늘 보니까 저한테 문제를 촬영해서 보내준 학생이 보면 2번으로 했더라고요. 4번이요, 4번. 5번을 보실게요. 02. 이 문제도 그 조금이 작용했어요. 그 조금이 작용한 한 7, 8문제가 지금 작용했는데, 그거를 뭐 챙겼거나 실수하신 분은 한 4, 5개 그냥 틀리는 거고. 자, 국가공무원법 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건 있어요. 그런데 공익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겠죠. 일본이 언뜻 보면 그럴싸합니다. 언뜻 보면 국가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1조 목적에 규정이 돼 있겠지. 근데 1조 목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원 공정을 기하는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이 말은 있는데 공익이란 말은 없어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국정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1조 목적이 있는 것은 공정한 인사, 그 다음에 능률적인 민주적인 행정,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익을 직접 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그건 틀렸고, 2번을 보시면 공무원 헌장, 야, 이거 2016년에 전면 개정이 돼서 여기서 6가지 가치가 천명돼 있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짝 가성비 있게 살짝만 해놓으면 그래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해서 제가 암기법 기억나세요? 창다투 전공공.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창다투 전공공. 요거만 기억했더라도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일본으로 갈 수 있어요.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자,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공이 2개나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공익이 들어가 있겠죠. 자,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래서 자, 공익을 우선시하면 공익. 그 다음에 창의성, 전문성, 다양성, 투명성, 공정성. 그래서 제가 창다투 전공공을 얘기 드린 거거든요. 창다투 전공공. 답이 2번이 맞아요. 2번. 1번 틀렸고요. 자, 3번 어때요? 3번. 3번 반대죠. 공익이 궁극적인 목표다. 거저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다.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죠. 틀렸고.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6번 어때요? 이거.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참 좋았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돼서 자칫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출제자 의도에 따라 정부 부처 형태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물론 출제자가 가장 가까운 거를 물었다면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정확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정답이 없어요. 우선 출제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물어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 근데 지금 이거 정부 부처라는 거는 정부 조직이라 해야 되는데,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준시장형 공공기관. 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요거는 정부 부처죠. 문체부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죠. 책임운영기관. 한국연구재단, 이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일단 탈락이에요. 정부 조직이 아니잖아요. 요거 정부 조직이 아니라서 국립중앙극장만 일단은 정부 부처형 기관이니까 이게 2008년 이전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그 조금이 작용할 뻔했던 문제예요. 근데 다행히 이게 만약에 이제 이재가 돼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 그게 작용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출제자가 가장 가까운 걸 물은 거다 하면 답이 3번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 조금이 그 조금이 뭐냐? 4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들, 정부 기업형 공기업은 4개가 아니라 플러스 1이 있다. 4 플러스 1 기억나시죠? 4가 우편, 우체국, 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 일이 뭐냐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운영기관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이 그 회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책임운영기관 법에 보면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으로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 책임운영기관이 법에 보면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 2조에는 명시가 안 됐어도 정부기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특별회계를 적용하는 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공공기관 이걸 보면 정부기업 예산법이 적용되는 이 정부기업이 있고, 여기 4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밑에 공공기관인데, 이거는 정부 부처형이 아니죠. 주식형이나 공사형, 이제 법인형. 이건 정부 조직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법인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요 3개, 1번, 2번, 3번은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정부 부처형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국립중앙극장이 과연 정부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기관이냐. 이게 문제예요.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기관이냐. 1999년 디제정부 때 처음 설치될 때부터 2008년까지는요. 특별회계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답이 3번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008년부터 바뀌었어요. 일반회계로 바뀌었어요. 일반회계 적용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중앙극장도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정부기업으로 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 특허청 이렇게 했다면 맞겠죠. 답이 3번이겠죠. 특허청. 근데 국립중앙극장이 2008년에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부 부처 형태 공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만 출제자가 가장 그게 가까운 걸 물었다면 답이 3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어쨌거나 이번 출제하신 분은 책임운영기관 아까 그 임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히스토리를 최근에 그 바뀐 것들을 좀 정확히 못 챙기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7번 문제를 볼게요. 옳은 거를 찾는 건데, 1번은, 자, 우리 앨리슨의 모형은 이 3가지가 있잖아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적 모형, 관료정치 모형, 모형 1, 2, 3. 그 합리 모형은 통제가 잘 돼서 마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해서 국가가 단일의 어떤 의사결정 주체인 걸로 보는 거죠. 그건 하부 조직들이, 그건 각 개인들이. 1번은 틀렸죠.
왜냐하면 국가 목표만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이게 틀렸고. 그리고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자, 2번은 모형 2죠. 모형 2. 모형 2는 회사 모형의 전제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SOP에 의한 결정을 강조합니다. 근데 않는다에 틀렸죠. 3번은 맞겠죠. 관료 정치 모형. 이 모형 3. 독립된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다수의 독립된 행위자들로 조직이 구성됐다고 보고 이들 간의 목표의 공유감, 일관성, 응집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다양한 하부 조직이, 자, 조직 과정 모형. 이게 뭐냐면, 모형 2인데요. 느슨하게 독립된 하부 조직들이 연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따라서 문제도 다양하고 하부 조직별로 이게 나뉘어져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문제는 국방부가 하고, 국무부가 하고, 군사안보 문제는 국방부가 하고, 경제 문제는 재무부가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수집 이런 거는 CIA가 하고,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느슨하게 독립된 하부 조직들이 나누어서 분리해서 접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국무부, 안보는 국방부, 경제는 재무부, 정보는 CIA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그런 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하는 모형이 모형 2예요. 모형 2. 않는다 이 틀은 거냐, 않는다. 3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규제 8번. 이거는 우리 최근에 엄청 강조를 해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난 문제도 풀었고, 네거티브가 좋은 거다. 자, 수업 때. 네거티브가 좋은 거다. 이게 반대면 기억이 틀렸습니다. 네거티브가 자율성을 더 많이 주는 거. 네거티브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거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맞죠. 환경, 오염, 산업재해, 이런 거 근로자보다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규제는 민간 집단이 정부로부터 규제 기준과 권한을 위임받아서 민간 집단이 하는 거죠. 정부하고 함께 하는 거죠. 간접 규제적인 일종인데 공동규제예요. 그 다음에 수단규제는 투입. 어떤 기술을 써라, 어떤 원료를 써라, 투입 자체를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는 거예요. 가장 강도가 높은 통제죠. 성과 규제에 비해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4번. 우리 규제 종류를 보면 파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자율성이 더 높다. 직접 규제보다 공동규제, 자율규제 내려갈수록 자율성이 높다. 공동규제 있잖아요. 민간 단체에게 규제 기준과 권한을 위임하여 함께하는 수단규제, 성과규제, 수단 투입이나 기술 요걸 사전에 규제하는 거예요. 정보모평가기본법 옳지 않는 거. 이것도 그 조금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했던 머리가 둘인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다. 꼭 알아야 된다. 정보모평가위원회하고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기억나시나요? 그냥 4번. 보나마나 딱 4번. 위원장 1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 내지 25인이고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그 위원회만큼은 위원장 수하고 위원 수를 꼭 알아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답이 4번이에요. 정보평가는 당연히 자체평가, 단체장하고 중앙정기관은 자체평가 기록을 수립해야 되고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돼요. 이건 특정평가죠. 특정평가. 다수부처 관련 정책이라고 했었죠. 제가 3번 중앙정기관, 자치단체 소속기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보무평가의 종류가 중지특공이 있다고 했죠. 중지특공, 요거 중지특공. 요거 정보모평가기본법 10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이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10번 지방선거. 이 문제는 조금 생소했어요. 틀렸다면 이 문제 정도는 틀렸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정도는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힐 수도 있고요. 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대한민국 1공화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가 1960 한미로 부정선거 때문에 쫓겨난 게 61년인가 2년인가요?
그때까지 이승만 정부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49년에 법이 제정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바로 못하다가 50년에 가서야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됐는데 이때 지방자치는요. 읍면, 시, 읍면 자치였어요. 읍면까지 자치를 했어요. 군이 아니었어요. 군이. 시군구가 아니라 시, 읍면 자치였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때부터 노태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아니에요. 노태우 때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시작됐어요. 5.16 때 중단됐다가. 그러니까 5.16 때 제 상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못된 건데 5.16 군사정변 때 이제 박정희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조법을 제정하면서 의회도 해산하고 단체장을 당분간 정부가 임명하겠다 해놓고 30몇 년간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쭉 선거가 없었어요. 전두환 때까지 없었다가 노태우 때 의회가 구성됐어요. 노태우 때. 단체장도 구성하고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단체장은 지키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지키지 못하고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YS에 넘어갔어요. 단체장 선거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단체장 의원들 다 따로 선거했는데 김대중 때 98년도에 동시선거, YS 때 동시선거로 바뀌었어요. 이게 YS 때 동시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의회가 이제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고 동시 뽑는 거는 YS입니다. YS. 김대중 정부가 아니에요. 1995년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가 됐어요. 2010년부터. 됐는데 물론 일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지만 현재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교육감 빼놓고는 모든 자치단체장, 모든 의회의원들은 다 정당공천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맞는 거예요. 1번만. 이 문제는 조금 생소했을 수 있어요. 이 한 문제만. 자, 11번.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존재. 자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억압이나 통제 같은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거는 합리적 경제인이죠. 1번이죠, 1번. 합리적 경제인. 에드가 샤인이 인간을 네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변천한 걸로 정리했거든요. 합사자복 기억나시죠? 합사자복. 합리적 경제인, X이론. 이건 인간관계론 같은 Y이론. 이건 자아실현인. 또는 복잡인. 지금 합리적 경제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금평. 집중화나 관대화를 막기 위한 방법. 자, 금평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쇄효과는 다른 평정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도록 유분리를 모르게 설계되는 강제 선택법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적으로 근접오류는 목표관리법이나 중요사건기록법이나 독립된 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법. 집중관대는 집중간으로 몰리는 거고 얘는 너그럽게 환점수를 주는 거니까 강제로 등급 분포 이유를 할당하는 거, 강제 배분법 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중화 관대화 막으려면 강제로 등급 분포 이유를 할당해야 돼요. 강제 배분법이죠.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강제 배분법. 이런 거는 근접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근접오류를. 답이 4번이고요. 자, 13번. 요것도 조금 조세와 공채,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조세와 공채가 있다. 근데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일장일단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답은 3번이죠. 3번이 틀렸죠. 공채는 SOC 같은 걸 사업을 할 때 공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면 이용자나 세대 간의 비용 부담을 공평화시키잖아요. 후손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니까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공채라는 게 좋게 말하면 서로 비용 부담을 분담하는 거고 공평하게, 나쁘게 말하면 후손들한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세대 간의 비용 부담을 공평화시킨다. 해소냐 공평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3번이 틀렸고. 자, 조세는 공적 재원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돈. 따라서 무임승차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따라서 낭비를 하게 되고,
과잉 소비. 관료는 비용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 이용하는 국민들은 원가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 소유, 과다 지출, 과잉 소비, 공급 이런 비효율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부 실패 원인 중에 하나예요. 수익자 부담주의는 이익을 본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4번 조세는 국민들이 혈세를 세금을 낸 거니까 공채를 하는 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 공채를 사고 그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세는 자기들 강제로 돈을 뺏어간 거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 감시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조세의 장점 중에 하나죠. 답이 3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무슨 일을 할 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조세하고 공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세대 간의 비용 부담이 전가가 안 돼. 분담이 안 돼. 이건 분담돼요. 요거는 간편해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자를 주거나 상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조세이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인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과잉소비, 과다지출 같은 낭비가 생겨요. 이건 그렇지 않죠. 근데 조세는 장점이 이자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서 국민들이 더 직접적인 책임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로 재정 부담이 전가가 안 돼요. 단점은 이런 문제예요. 자유제. 자유제가 공유제거든요. 주인 없는 돈. 낭비가 돼요. 비효율. 그 다음에 세율, 세목, 감면 이런 거 정하는 거 절차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차입에 비해서 조세는 경기 회복 효과가 적습니다. 조세는 국민들이 써야 될 필수적인 돈을 강제로 뺏는 거지만 공채는 유효 자금을 끌어다가 시중에 다시 푸는 거니까 경기 회복 효과가 공채가 훨씬 큰 거예요. 공채 차입에 비해서 경기 회복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은 7급에서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재무행정에서 재원 마련을 조세로 할 거냐 공채로 할 거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도 돈이 부족해서 공채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갈수록 많이 나올 거예요. 갈수록. 위원회 14번 복수로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이 되니까 책임이나 권한 분산되겠죠. 맞죠? 자,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요거는 결정권도 있고 거의 정부 부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아니지만 간주가 되는 행정위원회예요. 행정위원회. 소청처럼. 그래서 이런 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도 있고 사무기구도 가지고 있어요. 법률로 설치를 해야 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자문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종류를 보면 자문위원회는 법의 근거가 필요 없는데요. 행정위원회는 다 법의 근거를 둬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예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가 3개 있다고 했죠. 개방규, 개방규. 나머지 4개는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3번이에요. 자, 15번. 리더십. 우리 리더십 이론의 변천을 보면 자질론, 타고난 자질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질을 어떻게 규명하냐. 실제 관찰되는 행동을 보고 스타일을 나눠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다시 리더였던 카리스마 같은 가치관, 철학, 속성이 다시 중요하다. 그래서 신속성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변혁적 리더십. 근데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는 솔선수범, 신뢰, 존경, 헌신과 일체감이에요. 영감은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이거를 공유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념을 촉발하는 거예요. 개인의 다양성과 특성을 다 인정해주고 맞춤형 리더십을 행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변혁적 리더십인데 카리스마적 리더십하고 많이 좀 약간 중복이 되어 있고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카리스마예요. 리더의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카리스마.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1번 특성론, 자질론. 자질이 다 동일하냐. 그리고 보편적인 자질이 어떻게 규명할 수 있냐. 규명하기 어렵다. 그런 비판을 받죠. 맞습니다. 행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질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관찰되는 행동, 이거 맞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번스, 스타커, 왓슨, 레이니 이런 사람이 다 변혁적 리더십 얘기한 사람들인데요. 거래가 아니에요. 변혁이라고 고쳐야 돼요.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첩된 이게 틀렸습니다. 거래가 틀렸어요. 변혁과 거래는 반대말이잖아요. 변혁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고 이거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내면 낸 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고정적 리더십이죠. 변혁이 아니죠. 이건 틀린 거죠.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동기론. 이것도 우리 엄청 강조했던 암기법으로 기대산수보유.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때 자기가 이만큼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기대감, 확률. 그 다음에 내가 이 성과를 내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보상이 될까? 그 가능성, 이게 수단성.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선호의 강도, 매력의 강도, 이게 유의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대감은 이 투입과 산출의 관계고 수단성은 산출과 보상의 관계고 유의성은 보상에 대한 매력이다. 그래서 투기, 산수, 보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V부름인데요. V부름. 배부름. V부름이라는 학자는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투기 목적으로 산수화를 많이 보유했어요. 투기, 산수, 보유. 기대감은 투산 사이고 수단성은 산보 사이고 유의성은 보상에 대한 그 매력.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4번에 보니까 수단성이란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거 수단성 아니죠. 유의성, 밸런스. 이게 틀렸죠, 유의성. 자, 1번,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힘을 가지지 못한다. 맞죠? 엘더포는 5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둘 하나 이렇게 압축을 했죠. 그 다음에 허즈버그, 불만과 만족의 요인은 별개라고 했죠. 불만이 없다 하여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만족을 안 한다 하여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별개다. 독립됐다. 둘 다 그래서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 별도로.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요. 이번 문제가 어려운 거는 조금 어렵고 쉬운 거는 전반적으로 좀 쉽고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었다면 저희가 늘 수업 때 조금 더 언저리 조금 더 하자. 그런 데서 문제가 6개 나와줘서 거기서 이제 실력 차이, 점수 차이가 생겼다면 그거 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잘못된 문제들 그거 조금 많이 아쉬워요. 17번 금평 옳지 않는 거. 유연 근무는 뭐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거잖아요. 탄력근무, 시간 선택제로. 그러니까 근무 방식과 형태, 시간, 장소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맞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길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주 40시간보다 긴 거는 없어요. 짧게. 기본적으로 20시간을 전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지 10 정도 하는 그게 시간 선택제예요. 길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탄력근무는 전일 근무 시간, 그러니까 주 40을 지키되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근무 일수 같은 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탄력근무라고 하고 근무 일수를 주 5일로 안 하고 주 3일, 뭐 4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보통 이제 집약근무 또는 압축근무라고 하는데요. 집약근무나 압축근무도 넓게 보면 탄력근무에 들어갑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에 근무 형태, 시간, 장소에 따라 플렉시블 워킹 시스템을 7개형으로 구분했는데 거기 보면 이 집약근무나 시차 출퇴근 이게 탄력근무예요. 탄력근무, 집약근무 이런 것도 탄력근무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원격근무도 재택근무하고 스마트워크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원격이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넓게 보면 사무실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서 한다 그래서 재택하고 스마트워크를 둘 다 원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탄력이라고 하고 시간 선택제는 주 40시간보다 짧게 해서 15에서 30시간 정도 근무하는 그런 근무시간제를 말해요. 경력직 공무원 이것도 시간만 짧지 신분모장 때는 경력직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맞고 원격근무 그 직장 외의 장소에서 집이나 스마트워크에서 워크센터에서 하는 거죠. 이거 다 맞고 요게 틀린 거예요. 길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 방법은 여기서 쉬운 문제였죠.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에 소집단 만들었다. 허심탄회하게 자기 의견을 털어놓고 남의 얘기하는 걸 또 들으면서 어떤 자신에 대한 행태나 태도를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견해차를 존중하고 하는. 그래서 행태 전문가가 참여해서 상담도 해주고 변동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서로 모르는 이게 비친근자죠.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소집단을 만들어서 낯선 장소, 실제 근무 장소하고는 다른 비정형화된 환경에 가서 하잖아요. 제가 늘 수업 때 말씀드린 관악산, 중턱에 원두막, 방갈로. 감수성 훈련, 감수성 훈련. 답이 3번입니다. 3번. 품목별 예산, 이것도 어려움이 없었죠. 1번이 맞죠. 책임 확보, 통제, 용의, 그래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품목별로 예산을 세세하게 편성을 해서. 요거는 PPBS죠.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1962년에 3년인가요? 시범적으로 했다가 65년부터 전선행정부가 연방정부에 썼던 PPBS. 요거는 성과주의. PBS. 요거는 GBB. MBO의 장점을 따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던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점이 많죠. 단기 목표, 참여, 상향, 분권, 미시, 폐쇄. 그런 점에서 GBB하고 MBO는 유사점이 많죠. 1번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마지막 예산 집행인데요. 옳지 않는 거. 재배정은 그렇죠. 중앙감사장이 자기 실무부서나 소속기관한테 다시 배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이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2번 틀렸죠. 이건 뭐 삼척돈자라도 알겠네요. 2번. 전용이 아니라 뭐예요? 이용이죠. 이용은 국회 승인 어디야 되고 전용은 행정부 안에서 기재부 장관 승인만으로 가능한 거니까 여기 틀렸고 맞고. 요거 최근에 말씀드린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에 물론 인건비가 부족했을 때 쓸 수 있는 인건비 예비비가 있긴 하지만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인건비 인상을 위한 회계연도 중에 보수 인상을 위한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인건비 예비비를 쓸 수 없어요. 봉급 예비비를 쓸 수 없어요. 사고 이율은 그렇죠.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돌발 사고로 이율하는 거 맞는 거죠. 이것도 맞고 2번이 틀렸네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쉬웠어요. 쉬웠고 특히 저희가 쭉 수업 때 모르게 정말 강조했던 그 조금 약간씩 강조했던 그런 것만 놓치지 않았다면 그런 거에 신경 안 썼던 다른 수험생들하고는 조금 점수를 차별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까 그 좀 논의했던 문제는 좀 아쉬운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미 결과는 지나갔고요. 정작 중요한 시험은 이제 6월 15일 중순 때 서울시하고 지방지 시험이 이제 남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통상 지방지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이론이 내가 부실하다 기출이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다행히 2달간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뭐 동요 몸풀이나 풀고 이렇게 하면 감이야 조금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한번 하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요청이 많아가지고 요번에 4월 15일부터 주 2회로 핵단기하고 그 다음에 기필코하고 요거는 필기 노트고 요거는 핵심 기출 문제 한 권으로 돼 있는 작년 최신 기출 문제까지 다 여기 단권화가 돼 있고요. 정말 알아야 될 핵심적인 기출 문제만 단기에 끝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권을 같이 해서 주의회로 2달간 4월 15일부터 6월달 그 지방지 시험 전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는 이론이나 기출이 조금 취약하다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핵단 기필코예요. 이명박근혜 수해 덴마크처럼 핵단 기필코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형 문풀은 이제 전범위 문제고 요번에 올패스 3 해서 지방직을 대비해서 별도로 최적화된 문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는 감을 좀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지방지 시험까지 잘 준비하셔서 지방지 시험은 훨씬 더 잘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